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TV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양자 컴퓨터 공격에 대비가 잘 된 코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말에 우리의 기분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일정이 있어서 한번 짧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목요일 새벽 5시 반 무렵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증시에 거의 돈의 80% 이상이 지금 반도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 증시를 좌우할 수 있는 큰 이벤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6월 25일 목요일, 이거는 밤 9시 반 무렵입니다. 요거는 코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5월 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연준에서는 CPI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올 경우에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조금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코인만의 이슈도 있는데요. 6월 26일 금요일자로 해서 10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다가옵니다. 보통은 금요일마다 옵션 만기가 다가오는데 이번에는 월 마감이기도 하고 분기 마감이기도 해서 평소보다는 조금 크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큰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보통 주간 마감, 금요일마다 한 2빌리언 달러 정도의 옵션 만기가 다가왔는데, 참고로 4월 만기 때는 한 9.8 빌리언, 근데 현재 6월 26일에는 한 10에서 13 빌리언 달러 정도가 이제 만기가 다가오니까 평소보다는 큰 규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풋, 콜 옵션에 대한 비율, 풋은 하락, 콜은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죠. 이 비율을 알아보니까 한 0.87 정도가 나옵니다. 즉, 콜 비율이, 그러니까 약하게나마 상방을 보는 비율이 조금은 더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옵션 만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좀 처참합니다. 왜냐하면 6월 말이라 함은 보통 뭐 한 달에서 두 달 전에 베팅한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5월 중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그래도 6만 달러 근처 바닥을 찍고 막 8만 달러를 뚫고 올라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은 그래도 흥분을 하면서 이제는 좀 회복하겠구나. 그 기대감이 엄청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현재로 오면서 한 달간 다시 마이너스 11% 이상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상방을 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옵션 금액의 80%가 그러니까 10빌리언 달러라고 하면요. 8빌리언 달러 이상이 외 가격이 돼 버렸어요. 이 OTM이란 게 뭐냐? 의미가 없이 휴지가 돼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완전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반대말로 내 가격이 있는데요. 그럼 이 외 가격이 뭐냐? 예를 들어서 현재 비트코인이 6.3만 불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8만 불 이상 가면 이거를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콜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계속 올라서 한 9만 불 정도 간다면 그러면 나 8만 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내 가격이고 의미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6.3만 달러라고 한다면 너무 떨어져 버려서 이 8만 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무짝에 지금 쓸모가 없는 상태, 즉 외 가격에 있다, 휴지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 지금 돈을 날릴 위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는 맥스 페인에 대한 이론도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이론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맥스 페인, 어, 풋에 돈을 걸든 뭐 콜에 그러니까 롱에 걸든 숏에 걸든 아무튼 모든 사람들을 패닉에 빠지게 만들 가격이 7만 4천 달러. 그래서 보통은 이 가격으로 만기가 올수록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딜러들이 이렇게 막 사고 팔고 하면서 모두를 골탕을 먹여야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맥스페인의 가격이 이번에 7만 4천 불인데 뭐 하루 이틀 만에 6만 3천이 7만 4천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맥스페인도 아마 먹히지 않을 것이다. 다만 PC 물가가 나오기 때문에 요때를 전후로 해서 요게 주식이나 코인이나 조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 이런 전망을 아마 대부분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참 옵션이든 뭐든 굉장히 힘든 구간에 우리가 지금 6월을 보냈었구나.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사실 아무도 거의 신경 쓰지 않은 채 후딱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에 사인해버린 행정명령이 두 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둘 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행정명령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22일 날 사인을 했는데요. 첨단 양자 컴퓨터의 개발을 가속하고, 즉, 이 양자 컴퓨터 개발을 해라, 지원을 해라, 여기에 사인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양자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명령, 즉, 방어를 위한 행정명령 두 개를 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28년까지 본인의 임기 끝날 때까지 과학연구에서 활용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많이 배치하세요, 지원하세요, 요거였고요. 두 번째 행정명령은 정부 기관이나 보안 전문가들에게 양자 시스템에 대비를 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양자 컴퓨터의 개발을 가속해라. 그러니까 공격에도 신경을 쓰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들도 엄청 이걸 중국이나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자 공격에 방어도 해라. 근데 코인 입장에서 중요한 건 방어겠죠. 왜냐하면 자꾸 해킹이 된다, 뚫린다 여러 이 퍼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영상을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는 거예요. 양자 내성 암호 이쪽을 좀 밀어줄 수 있다. 이걸 PQC라고 하거든요. 포스트 퀀텀 뭐 크립토그래피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 요거를 좀 기술을 밀어줄 수 있고 비트코인의 BIP 360을 추진하는데 좀 동력을 달아줄 수 있다. 이 BIP 360이 뭐냐면요. 비트코인의 양자 내성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전한 새 지갑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용자들을 천천히 이쪽 새 지갑으로 이동을 시키겠다. 이런 업그레이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트코인은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정부가 나서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이들은 뭐 워낙 비트코인을 비축을 한다, 뭐 국방부 예산에 쓴다, 노드를 돌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만들겠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뉴스여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정부는 정부대로 가겠지만 사실 정부가 이런 걸 하기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정부는 보통 뒤늦게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미 양자 위협을 준비 중인 코인들이 있어서 제가 한 8개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위부터 4위까지를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요. 일단 압도적인 1위, 양자 컴퓨터 위협이 나올 때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아직까지는 뭐 이런 양자 테마가 형성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압도적인 기술력 1위는 바로 알고랜드입니다. 종종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뭐 여러 가지 뭐 팔콘 뭐 서명 기술도 있고 미정부 공인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냥 딱 하나만 꼽으라면 이 알고랜드의 창립자가 암호학계의 거물입니다. 암호학의 거의 조상이라고 보면 되는 실비오 미칼리라는 창업자이자 MIT 교수죠. 예전에 SEC 게리 겐슬러의 동료 교수기도 했다. 그래서 암호학에 대한 권위자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거고 방어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이미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기술력 쪽에서 점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2위가 이제 헤데라 코인인데요. 여기 보시면 미 국방부 기준을 뭐 충족했다더라, 국방부 보안 기준, 그리고 기업과 금융기관 채택에도 유리하다. 뭐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기관들이 좋아할 만한 정부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걸 잘 따르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방부 보안 기준대로 내가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된다면 국방부에서 정부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직 뭐 완성이 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헤드라는 예전부터 유명했던 게 거버넌스 카운슬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헤데라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 네트워크 뭐 업그레이드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는 이사회를 아예 중앙화 빅테크 기업이나 정부로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대표적인 친구들이 구글, IBM, 델, 뭐 LG도 사실 들어가고요. 보잉 같은 데는 국방부랑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원하는 요구사항, 이 뭐 양자 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정부, 국방부 기관이랑 엮이다 보니까 속도도 빠를 수 있고 개발을 빨리 할 수 있지만 중앙화 거버넌스,
야, 이거 그냥 다 아는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만 뚝딱뚝딱 하면 결정할 수 있네. 이런 뭐 우려가 공존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위랑 4위는 뭐 점수 차이도 얼마 안 나고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뭐 비슷한 코인이어서 함께 소개를 한다면 XRP랑 스텔라입니다. 뭐 로드맵 상으로 보면 XRP가 뭐 28년까지 하겠다. 스텔라는 27년까지 하겠다. 스텔라가 조금 빠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조금 XRP 점수가 높았긴 한데요. 뭐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복잡한 것 같고, 근데 XRP에 제가 밑줄을 친 주소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계정은 유지하면서 키만 교체할 수 있다. 이게 뭐 100% 맞는 말은 아닌데, 그만큼 XRP든 스텔라든 구조상, 네트워크 구조상 업그레이드가 쉽게 될 수 있다. 뭐 비트나 이더보다는요. 그리고 검증인들의 집합이 생각보다 작다. 이것도 사실 중앙화랑 연결이 된 겁니다. 비트나 이더는 완전히 막 탈중앙화가 돼 있어서 막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고 막 완벽한 고래가 없는데 반해서 XRP 같은 건 그냥 소수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만 뚝딱뚝딱 결정을 하면 좀 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면 약간 헤데라랑도 겹치는 그런 면이 있네요. 약간 중앙화의 느낌이 보이는 이런 코인들일수록 양자 내성을 또 잘 대응을 할 수 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1번, 2번, 3번, 4번 코인이 어떤 코인인가요? 다 ISO 2002랑 똑같이 겹칩니다. 그쵸? 양자 내성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게 ISO 2002. 지금 4개가 다 겹쳤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이렇게 겹쳤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둘 다 고객이 일치합니다. 이들은 모두요. 은행들이나 정부나 기관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인프라를 요구하는 사람들, 고객이 똑같아요. 기관들이 요구한다, 정부가 요구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제가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ISO 2002도 속도를 빠르게 표준화하는 거고요. 양자 내성도 뭐 이 정부가 쓰는 게 뚫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통된 고객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연찮게도 네 개의 코인들이 지금 겹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설적이긴 하지만 탈중앙화가 좋다라고 하지만 이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앙화가 될수록 양자든 ISO 2002든 대응력이 빠르구나. 그리고 대응력이 좋구나. 조금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화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생존해 있고 검증이 끝났다면 그래도 이런 어려운 이슈를 해결하는 데는 오히려 이게 강점일 수 있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나머지 5위에서 8위도 마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최근에도 양자다 뭐 여러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니어 프로토콜인데요. 뭐 여러 가지 뭐 FIPS 어려운 말 많이 써 있는데 한마디만 얘기를 한다면 니어는 니스트에서 공인을 했다가 아니라 공인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니스트가 뭐냐면요. 한국말로는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뭐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뭐 스탠다드 테크놀로지 뭐 해서 한국으로 치면 뭐 크리스 표준과학연구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무부 산하에 이 뭔가 표준을 다루는 기술에 인증 기술로 내가 준비를 하겠어.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서 이런 게 양자 내성 기술의 표준이야라고 제시를 한다면 니어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개발을 마친다면 아마도 표준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마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6위가 의외로 아이오타입니다. 아이오타는 약간 경쟁에서 밀린 듯한 뭐좀 소외된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 친구는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친구도 ISO 2002 코인입니다. 그쵸? 이게 좀 뒤쪽에 있긴 하지만 리폴 스텔라보단 존재감이 없지만 ISO 2002에 적합한 코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친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약간은 알고랜드랑 비슷해요. 처음부터 양자 컴퓨터를 대비해야겠네라고 하면서 양자가 뭔지도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런 이슈가 없을 때부터 TQC, 양자 내성을 연구를 했었다. 이런 좀 기술력에서는 그래도 좀 뛰어난 코인이다. 다만 핵심 업그레이드가 좀 지연이 되고 존재감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양자로 보면 그래도 6위 정도다. 그리고 비트랑 이더는 언제 나오나 했는데 사실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한 7위에서 8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일단 이들은 워낙 뭐 1위, 2위이기 때문에 뭐 정부가 나서든지 재단이 나서든지
반드시 살려낼 코인들이다. 뭐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탈중앙화인 게 이럴 때는 좀 불편합니다. 몸집이 커도 커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언제 다 찾아가서 사인을 받아야 되고, 뭐 들고 있는 사람들도 정치적일 수 있고, 뭐 하드포크를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이게 받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 통일을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뭐 여러 시총 1위, 2위 코인이지만 그래도 7위, 8위 정도다. 앞선 분들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공통점을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가지 코인 봤었죠? 첫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이 PQC, 양자 내성 암호 연구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고 기술력이 높은 코인은 일단 단연 1위는 알고랜드고요. 뒤에 니어나 아이오타도 기술력만큼은 인정한다. 비록 기관 채택이 뭐 알고랜드가 뭐 헤데라보다 많이 되진 않았지만 리플보다 많지는 않지만 기술력만큼은 짱이다. 이런 이제 부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부류는 구조상, 네트워크 구조상 양자 내성으로 전환이 쉽다. 다른 말로 하면 중앙화가 되어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기관들이나 정부가 원할 만한 이거를 슉슉 잘 바꾸면서 대응을 잘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리플, 스텔라, 헤데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도권이 결국 채택을 해야 이게 표준 기술로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2번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속도가 느릴 수 있지만 결국은 정부든 재단이든 누구든 관여를 해서 분명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류가 이제 비트랑 이더 정도다. 그러니까 세 부류로 나눠질 수 있겠죠. 다 뭐 괜찮은 코인들인 것 같고요. 저도 아이오타만 빼면 뭐 일부 다 들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다. 다만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 순위엔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양자 컴퓨터 얘기를 우리가 향후 10년간 정말 사골퍼드처럼 들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양자로 실제 해킹이 되는 건 생각보다 멀었다. 그래서 이 시점을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막, 뭐, 너네 뚫린다, 뚫린다, 이거는 10년 넘게 들을 텐데, 실제로 언제 뚫릴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 일단 제가 까만색, 이 줄을 쳐놨는데요. 까만색 위쪽으로는 실제로 벌어지기는 조금 시기상조다. 물론 구글은요, 뭐 3년 내에 뚫릴 것이다. 계속 뭐 겁을 주고는 있는데, 그들은 이제 그들의 기술력을 좀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 3년 내 뚫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26, 27, 28년에는 영향이 그냥 거의 없다. 시장은 그냥 ETF나 기관 자금이나 제도권 이런 데에 관심이 더 많을 거고 28년에서 2030년에도 이때서야 양자 내성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 지금 양자 대비 잘한다고 해서 양자 뭐 위협이 나올 때마다 누가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거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그냥 미약하게나마 알고랜드 정도만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 나머지는 없는데 이때야 비로소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테마라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030년부터 2030년, 33년에는 이제서야 기관들이 대비를 시작한다.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영향권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조금 불안할 수는 있으니까 은행들이나 ETF나 수탁사들이 좀 이런 거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위협이 되느냐? 까만색 밑이라고 보시면 돼요. 2033년에서 한 2038년 정도에 이제 실제 위험이 어떻게 뭐 나올지 않을까 논의가 되면서 이제 양자내성 PQC를 미도입하는 코인들은 조금 떨어져도 떨어질 수 있겠는데 이거는 좀 할인돼야겠는데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038년에서 2045년 정도 가야 이제는 경계 구간 요거는 시장이 양자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정도 되면요. 아무리 늦더라도 비트나 이더가 전환이 이제 돼야 된다. 전환 여부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는 가깝지 않죠. 그러니까 33년 전까지는 계속 위협만 하지 실제로 뚫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워낙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전문가라든지 또 팀 드레이퍼라는 벤처 캐피털의 거물이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잘 알려진 팀 드레이퍼는요. 양자 위협 정말 걱정 그만해라.
비트코인보다도 은행 계좌 속의 달러가 훨씬 위험하다라고 또 한 6월 10일자로 얘기를 했네요. 양자 컴퓨터가 블록체인을 건드리기 훨씬 전에 전통 은행 시스템이 먼저 뚫릴 것이다. 다들 뭐 비트코인 깨질까 봐 패닉에 빠져 있지만 현재 은행들은 비트코인을 포트녹스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낙후된 레거시 인프라 위에서 구동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은행은 창호지 문을 달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은 그래도 쇠문을 달고 있거든요. 근데 쇠문만 자꾸 뚫린다고 하고 창호지는 구멍 퐁 찍으면 뚫리는데 은행은 뭐 잘 될 거라고 착각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설령 철문이 뚫린다 하더라도 블록체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코인들 네트워크는 롤백, 즉 되돌리기만 하면 그만이다. 혹은 하드포크하면 된다. 네트워크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인데 은행은 그런 선택지조차 없다. 그래서 계속 뭐 비트코인만 어렵다. 아이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사세요. 그러니까 향후 10년간 이거 사골 퍼드처럼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려니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위기가 올 때 좀 사시면 어떻겠느냐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사실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바로 마운트 곡스 해킹이었습니다. 무려 12년 전인 2014년도에 마운트 곡스가 해킹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물량을 가지고 뭐 나오네 마네 하고 있고요. 이거 은행 담당자나 파산 담당자가 자꾸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서 막 지갑을 쓱 이동하면서 이거 팔 수 있어, 팔 수 있어. 12년째 우려먹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양자 컴퓨터도 퍼드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떨어지면 사기에 나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결론을 맺어 볼 텐데요. 최근에도 계속 생각이 나는 격언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케인즈가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장은 당신이 파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간보다 솔벤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파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비합리적일 수 있다. 굉장히 최근에 공감이 되죠. 현재 지금 코인 시장도 주식 시장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양극화가 벌어졌고요. 또 그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면서 코인 투자자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짜 위험한 시장이 어디인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이렇게 다 같이 힘든 시기를 나는 이러저러하게 극복을 했었지라며 훗날 뭐 라떼 시절을 좀 웃으며 말할 수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